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 미국 투자은행 내지는 상업은행, 대부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병행하고 있는데, 비중이 이제 투자은행 쪽이 높으냐 아니면 상업은행 쪽이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크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상업은행 비중이 높은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등은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보다 좋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 좋고,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약 한 17% 정도 영업 실적이 악화됐어요. 근데 주가는 무려 3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도 상업은행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비단 상업은행뿐만 아니겠죠. 투자은행은 당연히 더 많이 빠졌을 거고, 대표적인 투자은행이 모건 스탠리인데, 모건 스탠리는 45% 정도 빠졌죠. 지난해 고점 대비.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들이 주가가 평균보다는, 또 아니면 적정한 수준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빠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은행 쪽에 영업 실적이 중요하냐면, 은행이 기업이나 가게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론 등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가게 쪽이거든요. 가게가 소비 주체니까. 그러니까 가게 중심으로 얘기를 여태까지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가게를 대상으로도 영업을 하니까 떻게 보면 그 기업과 가게를 모두 반영하는 영업 실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의미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영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17% 줄은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제 대손 충당금이 설정된 거죠. 아직까지 그 연체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은행이 돈이 떼이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아마 법상 그 5년 내지 10년 정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 영업 실적이 악화된 이유가 돈이 완전히 떼이서가 아니라 연체율이 조금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많은 거죠. 그 결과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이 많아질수록 영업 실적은 나빠지겠죠. 돈은 떼인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업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 정도 줄은 거는 그 실적이 손실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플러스인데 이익 폭이 그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해 이익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이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그 영업 실적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난 10월 이기설이 있을 때도 투자은행들이 10월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그 당시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이 효과를 발한 거죠. 마찬가지로 원래 영업 실적이 17% 둔화됐다고 해가지고 그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익은 발생을 했는데 지난해 사상 최대보다 이익이 조금 줄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근데 이제 주가는 지나치게 빠진 거죠. 그래서 PR로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항상 그 정권 국내 그런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PR 중심으로 거품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식은 PR만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보 이익까지 반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청산을 할 적에도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은 그 빚이 적은 기업은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아무래도 자산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다 하면 주주들한테 돌아갈 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보이익까지도 반영할 한 주가 거품이냐 아니냐 얘기를 해야지, 그걸 PR만 가지고 주가 거품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근데 주가가 그 35% 정도, JP 모간이 이제 애인데, 주가는 35% 빠졌는데 기업이익은 17% 감소했지만은 지난해 유보이익도 회사에 남아있고 올해도 17% 감소했지만은 올해 이익도 배당하고 나면 또 유보이익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나치게 빠졌다. 유보이익으로 남아있는 것도 결국 주주의 재산이거든요. 특히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다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일부에서는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된다는 논리도 전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17% 줄어드는 것이 이미 시장에 35% 주가 하락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요, 지금 가독이라서 그런 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은행이 그 연체율이 증가하는 대신에 이자 부담이 없는 예금도 증가해요. 요게 재미나는 현상인데, 정기예금 같은 거는 이자 부담이 있죠. 근데 미국도 뭐 일주일 맡긴 나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맡긴 않는 그 예금은 뭐 이자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이제 뭐 채권 시장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예금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채권도 아직까지 가격이 하락 중에 있으니까 그 투자하기 어렵고, 주식도 불확실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투자를 망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이자 부담이 없는 예금이 증가한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대출 고객만 있다 하면 금리가 상승한 만큼 이자 부담 없는 예금을 받아 가지고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또 현찰을 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이 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영업이익 창출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없는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그 호재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또 연체율이 증가한 거는 뭐 악재지만 그거는 이미 주가에 또 반영되어 있고, 또 실제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줄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손 충당금이 반영된 영업이익까지도 실제 뭐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향후 또 한 1, 2년간 나빠질 테니까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대손충당금이 설정해가 영업실적은 악화됐고, 그렇다고 대손충당금이 떼인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하락이 지나친 거고, 또 이자 부담 없는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 기회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데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는데 호재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그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은 유보이익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배당도 이제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은 못 받더라도 유보이익이 증가하면 주주의 재산이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빠졌다라는 얘기도 가능해요. 물론 내년에 이제 실제 기업이 파산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이제 뭐 실질적인 그 손실이 발생하겠죠. 근데 연체 정도로만 가지고는 이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 주가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예상보다도 좋은데 근데 예상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적은 그만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나치게 빠졌다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은행만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은행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집단이니까 가계의 어려움도 상장기업인 투자은행 내지는 상업은행 이익에 반영이 되고 기업의 어려움도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균형이 있는 아니면 중립적인 기업이다. 뭐 은행도 기업이니까요. 중립적인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일반 영업 실적이 좋은 뭐 제조업도 있겠죠. 또 서비스업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우량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물가를 뭐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은행도 결국은 뭐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증가가 안 되지만은 또 예금이 이자 부담 없는 그 예금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 수익 창출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이라는 거죠.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지나치게 빠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침체가 온 건 아니고 주식시장이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성질은 있지만은 침체 여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포유환율연구소는 연말까지는 침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는 침체 논쟁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침체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뭐 금리 역전이라든지 또 기준금리 높은 인상, 높은 기준금리 수준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 많이 반영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년에 1분기에 실제로 침체로 들어갈지도 의문이에요. 다른 나라는 침체가 거의 뭐 확실시 돼요. 유럽이나 뭐 아시아권에 그런 나라 뭐 적지 않거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디카플링 되고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미국 증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미국이 내년 1분기에 과연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와 달리. 왜냐하면 3분기도 대부분이 나쁘다고 봤단 말이죠. 그걸 초마하더라도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2.4 정도 얘기하는 뭐 전문가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성장률은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의 매출액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이 많거든요. GDP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반영돼 가지고 뭐 의견을 제시하는 뭐 전문가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통계만 보고 얘기하고 통계조차도 성장률만 놓고 보면 너무 지나치게 악재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년 1분기가 되어야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3분기처럼. 3분기도 9월 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2.4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포유 환율 연구소는 1.5 이상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9월부터 3분기에 주가 반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주가는 너무 빠져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등이 쉽지 않은 거는 또 현실이고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시장이 가장 정확하다. 다만 그 예상을 하거나 뭐 전망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시장은 실물이든 아니면 정시든 시장은 정확하다. 근데 실물을 비정상적으로 나쁘게 보면 즉 3분기 성장률이나 상업은행, 투자은행의 실적을 시장 예상이 훨씬 더 나쁜 거는 실장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졌다. 그래서 이제 포유환율연구소가 이 경제 전문가가 주가를 빼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기도 해요. 올라갈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주식을 경제 전문가 내지는 정권 전문가들이 밀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70% 하락하는 주가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내려갈 적에는 시장 전망이 실제보다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예상보다 더 빠지고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물 경제만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 전문가의 역할이다. 그것이 외환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아니면 GDP이든 일단 지금 시장은 너무 지나치게 빠져가 있다. 그러니까 악재만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처럼 투자은행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뭐 주식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채권 가격도 투자 손실이 크겠죠. 근데 상업은행은 대출도 많이 쓰니까 대출은 원본이 되지 않는 한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비단 은행만 그런 거냐 아니면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도 너무 과매도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경제 전문가들 예상과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도 향후 6 내지 9개월 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있었어요. 지난해 3월부터 미국 10월 위기설,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에는 또 위기가 발생 안 하니까 올해 6월 위기설. 근데 올해 6월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보기 힘들어요. 9월 3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또 은행의 실적을 보더라도 적자가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작년 사상 최대보다 17% 줄은 것이지 영업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침체로 보기 힘든다라는 거죠. 침체라고 하면 고용이 줄고 그 다음에 기업이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런 것을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업 실적이나 고용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은 은행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성장률이 만약에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대로 1.5% 이상이라면 대부분 다수 기업 그러니까 다수를 미국 경제 전체를 총괄한 그런 실적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 침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만 침체 수준까지 와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또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침체 이전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거든요. 2020년이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2019년 4분기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는 경기 침체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또 4분기까지 영업실적이 성장률이 개선되고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면 주가 기술적 반등 기회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튼 정리하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 여부는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 지난해 3월부터 경기 침체 얘기가 있었고 지난해 5, 6월에는 원래 하반기가 되면, 그러니까 3분기겠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감지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3분기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재정 지출이 과거 없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성장률에는 플러스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인데, 실제 올해 하반기가 되니까 또 특히 3분기는 플러스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 4분기에도 그럴 것 같다. 그렇다면 내년 1분기에 과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까는 또 기다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틀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지난해 3월부터 6 내지 9개월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올해 하반기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했거든요. 위기를 얘기했는데 실제 올해 3분기가 되니까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거죠.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럼 주가는 항상 등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실물 경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하고는 거리가 멀다. 즉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침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실물이. 주가만 많이 빠져가 있다. 누구 덕택에? 그분들 덕택이에요. 그런데 내년 3월에도 실제로 침체로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유는 또 재정 지출 효과가 있고 성수 효과가 있고 물가 상승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은행 3분기 실적에 기초해 가지고 향후 전망까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내년 1분기조차도 경기 침체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